그럼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종신형도 있으시고 확정기간형도 있으시고 네. 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시기별로 이렇게 네. 잘 분배를 해가지고. 그렇죠.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게 살아서 됐을 때 그 필요한 경제적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자금이 소진되는 게 리스크인 거죠. 자금이 이제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되면 소진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종신연금을 일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종신연금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종신연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조금 늦게 받기 시작해서 그걸 대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한창 활동할 수 있는 기간에는 확정기간 연금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현금으로 만들어내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은퇴를 앞둔 5060 여러분들의 실전 은퇴 준비 가이드 똑똑한 은빛 퇴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간 금융상품이 참 많단 말이죠. 같은 듯 다른 듯 알쏭달쏭한 연금 상품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김진웅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저축 신탁, 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간 상품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이거 이름이 다르면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제 연금 상품은 이제 납입 기간도 한 20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 받는 기간도 10년 이상 나눠받아야 되는 아주 초장기 금융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오래 가입하시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가입을 해 놓으시고도 옛날에 내가 뭘 가입했던가?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 그냥 보통 이제 자동이체들 많이 해 놓으시니까는, 그렇죠. 그러면 연금이 들어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언젠가는 받겠지. 그리고 내 연금이 도대체 어떠한 연금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시점, 가입 시기마다 또 다른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연금이면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연금의 기본적인 성격, 장기간 적립금을 쌓아서 나중에 생활비로 주식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받는다.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세제 혜택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크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본인들이 가입하신 연금 상품의 약관이라든가 상품 가입 내용을 보면 세제 적격 연금 상품,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 이렇게 이제 구분들이 많이 되는데, 먼저 이제 세제 적격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납입하시는 동안에 세제 혜택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입하는 동안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던가 아니면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던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드리는 게 이제 세제 적격 연금 상품들인 거고요. 이제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들은 뭐냐면은 납입하는 동안에는 세제 혜택이 따로 없으세요. 주로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이제 장기 저축식 연금 보험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납입하는 동안에 특별히 이제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데, 대신 이제 장기간 이제 10년 이상 납입을 하시게 되면 10년 뒤에는 그걸 받으실 때 별다른 세금이 없이 비과세되는 비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납입하는 동안 기준으로 보면 그때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을 따진다.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군요. 크게. 그러면 세제 적격이냐, 세제 비적격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세금을 이제 내는 시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세금 관련해서 분류하는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분류 방법이 있나요?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이제 그 개인연금저축제도가 이제 1994년에 제일 처음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제도들이 조금씩 변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입 시점에 따라서 연금 상품도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도입된 이 개인연금저축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993년 시작이 된 건데, 이러한 그 개인연금 저축 상품들은 2000년 12월까지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 그렇죠. 그 전에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연금에 가입한 게 그때 이전에 가입한 게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건데, 지금 이제 신규 가입은 안 되고 이제 유지는 되시거든요. 그 유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납입하시는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는데 전액 다 소득공제 되는 건 아니고 연간 최대 72만 원 한도 그리고 납입 금액이 40%. 그래서 이제 역산을 해보면은 최대 180만 원을 내시고 네. 72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득공제니까 그 소득세율 구간이 조금 높으신 분들한테 이제 유리하게 그쵸.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저축의 장점 중에 하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하실 때 그 연금들은 다 비과세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게 있고 납입하시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들은 최대한 가입을 유지하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자산관리, 연금자산관리 관점에서 유리한 판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부터 이제 도입된 제도는 연금저축제도로 바뀌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공제는 내가 납입한 금액을 내 소득에서 제외를 하고 세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상단의 어떤 금액이 빠지는 셈이 되니까 과세, 그 절세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 소득세율 구간에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는데, 과거에는 이제 300만 원 한도였다가 400만 원까지 늘었다가 작년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이제 상당히 뭐 장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노후 준비를 이제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 세액공제 혜택 한도를 이제 늘려주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300만 원과 또 현재의 300만 원 틀리니까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금 더 노후 준비를 이제 장려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를 조금 혜택을 많이 준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연금저축은 그 연금을 수령하실 때 비과세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세액공제를 받다가 비과세 되는 건 아니고 저율과세. 그래서 연금이 개시가 되면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5.5%로 시작을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70세 이후에는 4.4%, 80세 이후에는 3.4% 이렇게 낮아지는 구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연금을 수령할 때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래서 연금 타시는 걸 조금 더 장려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은 개인연금 저축에도 가입돼 있으시고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어서 연금저축에 가입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연금을 타신다고 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개인연금저축을 먼저 타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은 나이가 들어서 타면 탈수록 저율로 가입된다고 그랬으니까 뒤에 받을수록 유리하시니까 개인연금저축 먼저, 연금저축 나중에 이런 전략을 하시면은 괜찮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금 상품은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절세 팁이 있나요? 일단 뭐 개인연금저축은 이제 비과세 되니까 뭐 따로 뭐 절세 혜택 그냥 편하실 때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5년 이상 나눠 받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건데, 아마 개인연금저축은 대부분 연금보험이나 연금 신탁 상태로 많이 가입돼 있으시기 때문에 가입 당시에 내가 연금 수령 기간 아마 정하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꼭 5년이나 10년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나눠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율 과세가 되는데 무한정으로 저율 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연금소득세를 이제 분리 과세를 해주는 대신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500만 원으로 좀 바뀔 예정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이제 월 100만 원까지는 내가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될 거고, 올해부터 그게 조금 더 늘어나서 연간 1,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20% 조금 넘게, 25% 정도 올라가는 셈이 되네요. 그래서 그 수령 한도를 잘 지키셔서 그 연금을 타시면은 세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내가 이제 뭐 약간 목돈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자금 소요가 있어서 그 연금을 이제 좀 많이 타실 수가 있잖아요. 연금으로 인정을 못 받는 금액이 되시면 이제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일시금으로 타시거나 그러면 대신 그것도 연금저축에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소득 구간이 낮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소득 구간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일시금을 타도 유리한 그 소득세 구조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연금저축 펀드들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또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운용 수익이 일반 계좌에서 이제 운용을 하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소득이나 과세가 될 수가 있잖아요. 뭐 네. 해외 펀드나 이런 것들 하실 그쵸. 경우에는. 네. 근데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하시면 그런 운용 수익에 대해서 그 이익이 나더라도 그 시점에서 과세를 안 하고 나중에 연금을 타실 때 연금 소득세로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가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 그 펀드 계좌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시면은 이제 추가적인 이제 과세 이연 그쵸. 효과를 네. 얻으면서 본인들의 어떤 기회 비용, 기회 이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상품들을 보면요, 그 연금을 또 받을 때 네.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받는다, 일정 구간 동안 받는다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종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네. 죽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수령 받는 그 방법에 크게 이제 확정 기간으로 받을 것이냐, 네. 아니면 내가 사망할 때까지 이제 받는 걸 이제 종신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정 기간형 연금, 종신연금 크게 이제 수령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확정 기간형 같은 내가 이제 난 10년 동안 받겠다, 15년 동안 받겠다, 내가 기간 정하고 들어가시는 거고요. 종신연금은 내가 사망할 때까지 받겠다라고 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종신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금융사들이 다 취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뭐 확정기간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 손해보험사나 뭐 은행, 증권사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은 종신연금은 선택이 안 되시고 확정기간형으로 네.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종신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신연금 하면 무조건 내가 이제 오래 살게 되면 무조건 이제 종신연금 유리하게 될 텐데, 일단은 이제 그 생존 확률, 반대로 사망 확률, 네. 생존 확률과 사망 확률을 이제 반대의 그 측면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생존을 그 보험 사고로 전제를 해서 연금을 타시는 거거든요. 좀 용어가 좀 네. 어색합니다. 네. 생존이라는 게 보험 사고라는. 그렇죠. 네. 연금에서 이제 종신연금 같은 게 생존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네네. 생존이 이제 보험 그 발생 조건이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사고라고 하니까 조금은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신연금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이제 종신연금을 받고 이제 안 좋은 경우이긴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시게 된 경우에 그러면 요건이 제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이렇게 쌓아놨던 그 연금은 어디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확률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연금을 계산해 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의 연금 재원을 가지고 더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구조인 거예요. 종신연금이라는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신연금을 선택할 때 뭐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뭐 오래 살 자신이 있어가지고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사람의 어떤 운명이라는 건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단지 내가 오래 살 수 있어라고 판단해서 종신연금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생각보다 평균 수명보다 얼마든지 오래 살 수가 있는 리스크, 보통 그걸 장수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것도 좀 약간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전에 내가 어떤 준비해 놓은 생활 자금이 소진돼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사실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리스크라고 그렇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됐을 때 그 필요한 경제적인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으니까 자금이 소진되는 게 리스크인 거죠. 자금이 이제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되면 소진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종신연금을 일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종신연금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종신연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조금 늦게 받기 시작해서 그걸 대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한창 활동할 수 있는 기간에는 확정기간연금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현금으로 만들어내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종신형도 있으시고 확정기간형도 있으시고 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시기별로 이렇게 네. 잘 분배를 해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제 리스크를 보험사에서도 연금이 있고 해지를 하시는 증권사에서도 연금이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연금도 사실은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면은 포트폴리오로 예. 구멍나는 게 없게 어떠한 이제 금융 환경에서도 기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 그렇게 이제 은퇴하기까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죠. 사실은 뭐 너무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펀드로 투자 위주로만 가시는 것도 되게 위험한 거고, 왜냐면은 장기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인생 동안에 금융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받는 시점에 또 금융시장 그렇죠. 상황이 어떨지 모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기본적인 수준의 연금은 확정 지을 수 있는 뭐 이제 그 보험 쪽의 상품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면서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가지고 가고 싶은 목적의 연금이라면 네.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자라는 네. 전략으로 해서 연금저축 펀드 계좌 같은 거나 IRP를 통해서 네. 금융투자 상품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그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갈 수 있겠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요. 네. 그 종신형으로 제가 해놨는데 네, 만약에 한 번밖에 수령을 못했다. 네. 그리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예, 그쵸. 억울하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낸 납입한 금액이 있을 텐데 그 금액보다 너무 현저하게 못 받게 되면은 네.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어떤 보험의 확률적인 구조에서는 그게 뭐 타당한 조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너무 관점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증 지급 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혹시라도 조기에 사망할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10년 동안은 나의 법정 상속인에게 또는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연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최저 지급 보증 기간이 10년 아니면 뭐 15년, 네. 20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사망하더라도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기에 제가 예를 들어 지급 보증 기간 10년을 설정해 놓으면 제가 한 번을 받았고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10년치의 연금은 제 배우자한테 갈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이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급 보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만큼 확정적으로 담보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많은 금액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아. 가장 내가 그냥 받는 동안에 나는 많은 연금을 타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지급 보증을 안 가져가는 게 가장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고, 그걸 설정해 놓고 내가 최대한 위험을 노출을 안 시키는 전략으로 가실 수도 있겠죠. 네. 뭐든지 다 가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가지려면 저기서 조금 양보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상품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것과 요즘 나온 연금 상품들 어떤 세제 혜택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고요. 또 연간 연금 소득을 1,5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세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연금을 받을 때 기한을 정해서 받느냐 아니면 종신형으로 받느냐 또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요. 두 개 다 가지고 계신다면 이걸 적절히 시기를 조절해서 받으시면 지혜롭게 장수 리스크가 아니라 장수 축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